색깔펜 들고요. 우리 비문학 할 때는 색깔펜 들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알겠지? 읽기 문제라고 얘기했어. 자, 공리주의는 얘들아 공리주의에다가 체크. 공리주의는 그럼 공리주의에 대한 정의거든. 거기다가 쓸까? 정의. 정의는 얘들아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치환할 거야 라는 단어랑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선지에서는 공리주의를 이제부터 공리주의라고 안 할 수도 있어. 자, 그럼 공리의 실천을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 일단은 얘들아 최대 행복의 원리에다 밑줄. 자, 근데 공리의 실천을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한다 했는데 내가 공리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 거잖아. 항상 그거 알고 있어 평가원에서도. 그래서 다시 또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또 해줄 거야.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그러면 가시면 돼.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까지가 딱 정의네.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자, 그럼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단어. 선생님 저는 행복이 뭔 줄 알아요. 해피니스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너네가 아는 단어 말고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의미를 재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정의가 중요해. 생각보다 애들이 그냥 제끼는데 그러다 보면 밑에서 우르르 틀리는 겁니다. 공리를 극대화하는 거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잠깐 아까 공리를 뭐라고 했었죠? 이익과 효용이라고 했었죠? 이 단어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서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구나 라고 다시 단어를 바꾸는 연습하세요. 내가 비문학을 잘하고 있으면. 알겠지? 자, 즉 얘들아 같은 말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고통에다가 X 그리고 쾌락에다가 다시 동그라미. 자, 여기서 그럼 행복은 자 여기서 다시 또 행복에 대한 추구를 다시 정의를 또 해줄 거야.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얘들아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라는 거는 개인의 쾌락 플러스란 얘기야. 개인의 쾌락을 당연히 추구하는데 그거 플러스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다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는 얘에 대해서 되는 거라서 중요한 단어만 지금 뽑은 거야. 알겠지?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 근데 그거 없어도 되잖아 실은. 알겠지? 그 사회 구성원이라고 말하면 나에게 포함되는 사회 구성원이니까. 자, 그러면 밀 이전의 공리주의자는 자 이제는 시기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공리주의에서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개념들이 조금씩 달라졌나 봐.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상관없고 모두 동질적이므로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 양의 차이가 난다는 그게 바로 양적 쾌락주의 입장. 천천히 조금 더 해줄게. 미안. 그래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자는 밀이라는 애가 있나봐. 밀이라는 애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쾌락은 측정이 가능하니까 뭐만 중요하다? 우리는 양만 중요하다. 양만 생각하면 돼. 그게 양적 쾌락주의래. 자, 이걸 모를 거니까 다시 설명을 할 거야.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까지 끊을게. 얘들아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글이 동물적 욕망에서 정신적 쾌락이 자,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 쾌락에다가 체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 그리고 이렇게 꾸며. 감각적이고 육체적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산에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 결국에는 얘들아 얘네가 지금 말하는 쾌락을 정리하자면 육체적 쾌락,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 이거 말하는 거야. 쾌락의 종류를 이렇게 나눈 거야. 근데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설명해 준 거야. 그 앞에 괄호친 게. 알겠지? 그래서 동물적 욕망은 무조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거고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 있지? 도덕에 대해 오는 거, 상상력을 통한 기쁨 이런 것들은 다 정신적 쾌락인 거야. 자, 본질적으로 얘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끊어버리면 잘 보이게 끊어주면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은 동일하다.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그래서 모든 쾌락은 다 동일하다. 그 말하는 거야. 같은 말인 거죠.
근데 위에서 말한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것 뿐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들아, 우리가 말을 할 때 문제가 없으면 안 돼. 항상 비문학은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야. 문제를 제기를 해야 돼. 문제를 제기. 그게 그런데야. 별표.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자, 문제가 되는 게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쾌락 향유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돼. 그래서 어떻게? 비판받았대. 천박한 돼지의 철학. 왜 돼지 먹기만 하면 되지 않나? 그치? 자, 그래서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자, 얘들아 기억해보자. 아까 최대 행복의 추구라는 단어 어디서 봤지? 최대 행복의 추구? 그렇지, 여기 최대 행복의 최대 행복이라고 아까 했잖아. 그치?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자, 말이 어렵죠? 이거를 조금 설명할게. 너네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서 이거는 철학이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최대 행복에 추구를 한다는 게 사람들은 다 모두가 뭐야? 최대 행복을 추구하려고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 그치? 이기심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본성과 부딪힐 수, 이거 문제가 있네? 얘들아, 이것도 알려줄게.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밑줄 친 A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아까 쌤이 문제를 보셔야 돼. 그래서 같이 풀 수 있는 거는 같이 풀어야 돼 라고 했었잖아. 여기 있는 문제랑 같이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일단은 21번에 너네들 채점했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한 번만 볼게. 21번에 답을 맞추긴 했는데 답을 맞추긴 틀린 친구도 있고, 그치? 어휘가 틀린 친구들이 있지. 자, 사전적 의미에다가 체크. 옛날에는 얘들아 이거 1점이었어. 근데 지금 똑같은 2점이거든. 다른 문제랑. 여기 이거 20번 딱 봐도 어려워 보이지? 20번이 2점이야. 20번이 2점인데 21번도 2점이야. 무슨 말이냐면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절대 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일단 1번 보자.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난다 있지? 그러면 그 문장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서, 맞지 않을 수 있어서, 부딪힐 수 있어서 가능하잖아. 그치? 않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유사한 그 사전적인 의미가 나오는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문장을 거기다 그대로 넣어봐. 그 의미를. 그러면 해석이 되면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비판이 있네. 그래서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래서 밀이 드디어 등장해. 이때는 밀 이전이었잖아. 이제 밀이 등장하는 거야.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림. 자, 그럼 잠깐 다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였어? 이렇게 상충한다. 야, 그러면 돼지가 가장 행복한 동물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서 이론을 발전시켰대. 이게 밀에 대한 이제 의의죠. 자, 쾌락은, 자, 미리 말하는 쾌락을 다시 정리하자. 본래부터 뭐가 있다? 질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질적 쾌락주의래. 자,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아까 말했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에 대한 정의 위에 있었어. 또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거는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럼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오히려 저급 쾌락이라고 말했대. 이 육체적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으로 정리했대. 그러면 고급 쾌락이라는 게 뭔데? 저급 쾌락보다, 얘들아 요렇게 비교하는 거는 헷갈리거든? 선생님도 영어 할 때 그런 비교하는 거, 비교급이 난 제일 어려웠어. 그냥 빼버리면 편해, 얘들아. 읽어봐.
고급 쾌락은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 비교할 필요 없잖아. 그치? 훨씬 더 깔끔하게 읽을 수 있어. 그래서 고급 쾌락은 우월하다. 우월하다라는 뜻이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뜻하고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우월하다. 자, 동물과 달리. 얘들아, 그래서 비교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빼라고 한 거야. 오히려 머리만 더 혼잡스럽게 만들어. 한 놈만 빼. 얘들아, 한 놈만. 그러면 인간은 더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어떻게 해? 본질적으로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어.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부터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라고 했어. 그러면 도대체 그 고급 쾌락이 뭐였지? 다시 그럼 정신적 쾌락으로 올라가서 봐야 돼. 그건 어떤 거?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이런 것들이 고급 쾌락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도덕을 일으킴으로써 만족,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일어나는 감정들 있지. 이런 거, 도덕심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건 고급 쾌락이야. 그거는 내 품위를 높여줘, 안 높여줘? 높여주지. 얘들아, 매년 기부한대. 이런 거 품위가 높아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앞에서 얘기한 애야. 다시 정리를 해줄 거야.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자, 최대 행복 추구와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자, 등이 있으면 묶으라고 했어. 외적 제재가 뭘 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고. 너네들이 말하는 그 이기심으로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너네가 이제 축제가 많지. 여름이니까 이제 축제가 많잖아. 근데 이제 축제 기간에 벚꽃 축제라고 보자. 벚꽃 축제가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 난 벚꽃을 여유롭게 보고 싶은데 벚꽃보다 사람이 더 많아서 열받아. 어떻게 해야 돼? 벚꽃을 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편안히 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돼? 다 죽이면 돼. 자, 그래서 다 막 죽여. 자, 그럼 난 이제 편하게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최대 행복이잖아. 되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비판을 받았던 밀 이전의 공리주의자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다? 법이 있어. 사람을 죽이면 교도소에 간다고. 알겠지? 법이 있단 말이야. 그걸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에다 별표. 자, 얘는 밀 이전의 애야. 그치? 밀 이전에. 그러면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래서 밀에 따르면 이것까지는 인정해. 외적 제재가 부합하는, 얘들아, 부합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들어맞는, 알맞는 행동을 하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들아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해준다.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자발적인 힘이 아니야. 이끄는 힘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뭐야? 내적 제재가 필요하다. 그게 양심이야. 양심은 우리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인데 이거를 어기면 어떻게 돼? 내면에 고통이 있어. 양심은 그러면 왜 그런 고통을 받냐?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감정을 토대로 두고 그리고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함양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이야? 거기 뜻 있어. 함양은 길러 쌓거나 그러면 길러진다라고 하면 되잖아. 넣어보면 넣어지면 되는구나.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푸시면 돼. 바로바로 푸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알겠지? 이거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자기 이익 지향성이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일까? 자기 이익 지향성?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앞에서 나왔던 단어들 중에는 이기심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재밌지 않니? 국어가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 단어를 바꿀 거야.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자, 밀은 외적 제재야. 그러니까 외적 제재도 인정한다고 했어, 얘들아. 인정한다고 했어. 위적 제재의 효용 가치도. 내적 제재를 통해서 최대 행복 원리를 실현해서 과정이야. 실현해서 사회 구성원의 후생 행복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인간윤리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누군가는 야 이렇게 행복만 추구하면 어떡하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밀은 얘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 도덕가 고급 쾌락이 있기 때문에 고급 쾌락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너네 공부하는 거 보통이라 생각하지? 아니야. 공부를 해서 너네가 서울대를 간다 쳐봐. 그거는 얘들아 쾌락이야. 어마어마한 고급 쾌락이라고 얘들아.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 고급 쾌락을 위주로 하게 된다면 이게 윤리적으로 옳은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가지문의 내용이야. 자, 이 복합 지문이 나올 때는 애들아 항상 막 너네 이해 안 된다고 나지문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지문이 확실히 돼야지 나지문이 돼. 알겠지? 가지문을 기준으로 나지문을 풀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가지문 반드시 정리하고, 알겠지? 시간을 더 투자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요런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억 밑줄 쳐져 있잖아. 그러면 읽으면서 바로 와서 풀면 안 돼. 그럼 풀다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기도 해. 알겠죠? 풀다 보면 이해가 훨씬 잘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 푸는 건 아까 했으니까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자, 문제가 있어. 이기적 욕망 충족하기에는 자원이 유한하다. 이게 문제. 벌써 문제 제기가 나오네. 그치?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한대?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래.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된다? 효용이론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만 너네 뭐 용돈 얼마씩 받아? 일주일씩 받아? 한 달씩 받아? 뭐 예를 들면 너네가 뭐 일주일에 용돈 10만 원씩 받는다 쳐봐. 근데 내가 왜 많이 받는 거야? 적게 받는 거야? 많죠. 한 달에 2만 원? 아 미안합니다. 그럼 우리 상상의 나래를 해서 한 10만 원씩 받는다고 쳐보자. 한 달에 10만 원씩 받는데 내가 에어팟을 사고 싶은 거야. 어떻게? 못 사잖아. 그러면 이건 거야. 내가 친구들하고 노는 거, 분식 먹는 거 이런 거 아껴가지고 막 한 3달을 아껴가지고 원하는 걸 사거나 아니면 그냥 다이소에서 주리오폰 사고 어떻게? 난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걸 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내 자원은 유한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합리적인 그 선택하는 과정이 궁금할 수 있잖아. 그거를 이제 해놓은 거야. 이걸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효용이론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효용이란 다시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자, 의사결정자가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 만족감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 그래서 얘들아 쉽게 말하면 효용은 기쁨과 만족감입니다. 쉽게 말하면 효용은 기쁨과 만족감.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경제학자들 기준에서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효용 체감법칙과 한계효용 체감법칙과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해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얘들아 문제가 너네 이거 알아? 무슨 법칙이 뭐 법칙? 모르잖아. 그러면 읽어 내려가면 돼. 다 설명을 해줄 거야. 어디서부터? 한계효용부터. 그러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모든 평가원은 너네가 모를 거를 전제로 둬. 읽으시면 돼. 알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재화. 다만 이런 단어들 모르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재화가 뭐야? 뭐 서비스부터 물건부터 다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 그래서 한계효용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우리가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소비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대. 이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효용이라는 건 기쁨이나 만족감이라고 했지. 근데 한계 효용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비를 늘릴 때마다 추가되는 효용. 얘들아, 아까 효용이 무슨 뜻이었지? 기쁨이라고 했잖아.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제 젤리를 사가지고 젤리를 한 개를 줬어. 뭐 수업 중에 갑자기. 그러면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또 한 개 더 줬어. 또 맛있어. 좋아. 계속 줘. 먹어 하면서 한 100개 줘봐. 만족도가 똑같을까? 아니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수량이 증가하잖아.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 알겠죠? 그 얘기인 거야. 자, 그거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해서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어떻게 한다?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이래.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대. 자,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 효용을 계산해 본대. 그러니까 5,000원이야. 얘가 갖고 있는 건. 그러면 선택 가능한 데에서 효용을 막 계산할 거야.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거래.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얘들아? 그렇지. 자, 얘들아, 튀김의 효용 정말 높아. 근데 쌤 왜 줄어들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그렇지. 수량이 증가할 때마다 감소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점점 감소하잖아. 그치? 처음 먹을 땐 맛있지. 계속 먹으면 줄어든다고. 만족도를 수치화한 거야.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할 거래. 2개까지 먹으면 요 정도. 얘는 3개까지는 요 정도. 합을 다 계산해봤을 때 내가 튀김 5개 먹는 것보다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먹는 게 가장 좋더라. 계산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다 더하면 이게 총 효용이 37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때 5,000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 한계 효용이 자, 어떻게? 한계 효용. 그렇지. 자, 효용 극대화 지점이 한계 효용으로 일치한다.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자,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고 이거를 우리가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정된 재화로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이라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어떻게?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치? 선생님은 튀김 싫어하거든. 선생님은 초밥을 좋아해. 초밥에 그 한계 효용 같이 100으로 다 몰면 난 초밥만 먹겠지. 그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이론은 자, 효용이론에 대한 정의야. 특징을 또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합리적 소비 경향인 거야. 자, 그러면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근거를 제공한대. 이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 얻는 소득인 10,000원의 효용, 10,000원. 효용이란 단어를 바꿔. 기쁨, 만족도.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로 얻는 소득에 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한테 봐봐, 내가 제임스쌤한테 10,000원을 주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만 내가 갑자기 어머 모의고사 이렇게 잘 봤어 10,000원 상품 이렇게 딱 주면 너네한테 최대 효용 가치가 막 장난 아니게 높아질 거란 말이야. 생각해봐. 내가 이재용의 아들 있나 모르겠다. 뭐 예를 들면 재벌집 자식에게 내가 상품 10,000원 줬을 때 걔는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저소득층에게는 훨씬 더 효용이 높을 거 아니야. 더 큰 효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그럼 어떻게? 고소득층의 소득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은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지겠지. 근데 얘들아 고소득한테 10,000원 가져간다? 이재용한테 내가 100,000원 가져가는 거 크게 재용 씨한테는 크게 타격이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고소득의 분보다 헷갈리면 난리라고 했어. 날려서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서 결국에는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하는 효과. 그래서 복지를 하는구나. 이해가 됐죠? 세금 걷어서 하는 복지를.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경제학적 원리에 의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그게 누진적 소득세야. 무슨 얘기냐면 연봉 1억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세율이 한 40% 돼가나? 갑자기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얘들아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면 왜냐면 소득이 낮으면 그 퍼센테이지에서 되게 크게 느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막 다른 친구들은 얘기했죠. 쟤 1억도 뭐 근데 어쩌고저쩌고 아까 말했잖아.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당연히 걔네가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야. 걔네는 불만이 생길 거야. 근데 하지만 그거를 뺏어서 저쪽에 주면 쟤네들이 훨씬 더 기쁨을 느낄 거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는 그렇게 할 거란 얘기야. 알겠죠? 물론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이 공리주의에 근거해서. 왜냐면 공리주의 입장은 이거잖아.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분식점에 가서 100,000원어치를 먹어. 그치? 먹을 땐 좋았지. 그 계산할 때 N등분하면 공평하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 최대 다수의 행복,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어떤 거야? 나만 내면 돼. 나만 내면 돼. 그럼 너네는 정말 행복해지, 나는 불행해지겠지. 이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는 재정 수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재정 수입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 전체의 효용을 사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부자들한테 살짝 난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문제 틀린 것만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18번, 20번도 풀라고 할게. 알겠지? 틀린 거를 아이고 선생님 오늘은 신시간 없는 거죠? 네. 자 19번. 너무 웃긴 게 시험 끝나고 이거 설문조사 얘기 한 번씩 했잖아. 거기 어떤 친구가 하고 싶은 말에 뭐라 써놨냐, 필요한 거 써놨더니 선생님 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라고. 근데 이따 이거 문제 이거 두 문제 이따 풀게 할 때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게 해줄게. 이것만 일단 19번에 아까 몇 번 했어? 1번? 3번. 1번, 3번. 가는 교육적 경험을 따라서 애들 이거 일치지 그대로 있었어. 내 기억상 있었습니다. 이거 체크한 친구들 지문에 밑줄 쳐서 찾아놔. 그렇지. 거기를 안 읽었잖아. 애들이 영어 지문 하다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서론이 안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 근데 얘들아 국어 만드는 사람들은 그거를 간파했지 이미 가르치면서. 얘네들 서론 안 읽네? 그래서 서론에다가 문제를 다 숨겨놔. 알겠지? 그래서 위에서부터 찾아서 읽으라고 하는 이유야. 자, 그 다음 3번. 가는 의사결정의 판단 근거가 개인의 이익이고. 이거 맞아 아니야? 개인의 이익이라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둘 다. 응? 둘 다 아니에요. 4번.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응.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거네요. 아, 그 부분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를 했구나. 네. 그러면 이제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3번 맞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 이기심이 답이 3번이야? 틀린 거구나. 아, 틀렸어요. 이기심이 있긴 한데 그래서구나 너네. 3번이 맞잖아. 그럼 이해됐지? 아까 그 답 근거 제대로 찾은 거야. 알겠죠? 아까 이기심뿐만 아니라 여기 얘기 있었잖아. 자, 그러면 답이 그래서 3번. 알겠죠? 플러스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나머지 얘들아 18번, 20번 풀고